자, 부엉이들, 스타링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일단 우주선에다가 인터넷 위성을 실은 다음에 우주로 쏴보내요. 그 다음에 적정 궤도에 올라가면 이 위성들을 쫙 뿌려가지고 위성들이 지구 궤도를 빙빙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인터넷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아이디어는 단순하죠. 아니 근데 부엉이 형, 뭐하러 그런 걸로 인터넷을 해? 지금 한국 땅에서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어딨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주 가끔 외진데로 놀러 가거나 높은 산이나 바다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아니면 저기 가끔씩 명절날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그럴 때는 랜선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죠. 아, 할아버지 여기 인터넷 안 돼요? 야이 씨봉새야, 그거 하려면은 저기 통신사에다가 돈 내고 전신주 박은 다음에 선 끌어와야 돼 이놈 새끼야. 아, 어쩔 수 없다. 그냥 핸드폰으로 LTE 터뜨려가지고 넷플릭스나 봐야겠다 했는데, 아이고 이번 달 LTE 할당량을 다 써버렸네. 또 LTE가 터진다고 해도 신호가 너무 미약해가지고 유튜브도 못 봐.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거의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산골 구석구석까지 인터넷 광랜이 깔려있는 건 아니죠. 인터넷 환경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도 가끔씩은 안 터지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넓은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해외 경우 인터넷 환경은 우리나라보다 진짜 훨씬 열악해요. 물론 밀집 지역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딜 가도 잘 터지는데, 그런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인터넷이 거의 먹통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너굴 경제랑 미국 대륙 횡단하는 이제 자전거 여행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 티모바일에서 나온 와이파이 동글이 있죠. 그거 무제한짜리 사가지고 이제 터뜨리면서 여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대도시에서는 되게 잘 터지는데, 이제 조금만 황량한 지역 나온다, 뭐 가령 네바다 사막 같은데, 뭐 논밭이나 옥수수밭 이런데 지나가면은 아예 안 터져요. 아예. 원래는 4G LTE로 터져야 되는데 2G로 떠요. 2G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구글 지도조차 로딩을 못 해가지고 길을 못 찾을 뻔한 적도 되게 많아요. 자, 이런 문제를 미국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미국 대륙이 그렇게 큰데 어떻게 전 대륙에다가 광랜을 설치해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황량하고 사람 없는 곳에다가 인터넷 터지게 만든다는 게 엄청난 비효율 끝판왕이죠. 그래서 천하의 미국조차도 문제는 알고 있으나 실행을 못한 거예요. 자, 미국이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뭐 캐나다, 중국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나라에 돈이 많다고 해도 국토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 때문에 전 국토 인터넷 커버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후진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라에 돈이 없고 제대로 된 인터넷 사업자가 없으니까 인터넷은 꿈도 못 꾸겠죠. 뭐 가령 사바나 초원 같은데 인터넷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 북극이나 남극, 또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바다 한가운데 당연히 인터넷이 안 되겠죠. 아, 물론 이런 완전히 오지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위성 인터넷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성 인터넷은 모든 게 다 안 좋아요. 속도도 무진장 느려, 장비는 무진장 비싸, 그리고 통신비도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나 이제 군사용으로나 그럴 때나 이런 위성 인터넷을 쓰죠. 자,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인터넷 보급 상황을 일론 머스크가 보고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잘 사는 나라, 대도시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보급이 전혀 안 돼 있잖아.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터넷을 전 지구에 내게 보급을 해야겠어. 에? 근데 방금 전에 위성 인터넷은 비싸고 느리다면서. 비싸고 느리면 그걸 누가 써? 그런데 기존의 위성 인터넷은 이제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 신호가 왕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인터넷 속도가 겁나게 느려지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죠? 위성의 궤도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궤도를 낮춰버리면 신호가 왕복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인터넷 위성을 궤도가 낮은 곳에 깔려고 하니까 각 위성들이 커버하는 영역이 엄청 좁아져요.
반대로 훨씬 높은 궤도로 올라가면은 커버하는 영역은 넓어지지만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아주 직관적인 해결책을 내놨어요. 낮은 궤도의 상공에다가 인터넷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2022년 1월 기준으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은 2040기, 앞으로는 더 개선된 버전의 스타링크 위성들을 고도 340에서 614km에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2020년 말쯤에는 42,000여 개의 위성으로 지구를 감쌀 거라고 해요. 이 숫자가 정말로 대단한 게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위성들이 2019년 기준으로 대략 8,500여 개인데 스타링크 하나만으로 여지껏 인류가 발사한 모든 위성의 총합보다 5배 이상이나 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쌓아올리는 거죠. 근데 이 스타링크 아이디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프로젝트가 워낙 거대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이게 실현이나 되겠냐? 무슨 위성을 4만 개로 지구를 감싸? 일론 머스크 또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세계 수십여 국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어떤 기상 조건에도 문제없이 무제한으로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스타링크 프리미엄이라는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해요. 또 처음 스타링크가 나왔을 때 가격이 월 75만원 가량이었는데 앞으로는 꾸준히 가격을 내리면서 월 10만원 이하로 맞출 거라고 해요. 스타링크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넷 품질도 더 좋아지고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요. 자, 가격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인터넷 속도겠죠. 스타링크는 이론상 기존의 광통신 인터넷보다 응답 속도가 짧다고 해요. 그리고 베타 테스트 때 속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도 기존에 깔려있던 광랜하고 유사한 속도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온라인 게임을 지연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자, 이 정도로 인터넷 품질이 괜찮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메타버스 이런 온라인 시대를 크게 앞당길 거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스타링크가 만능은 아닌 게 대도시 같은 데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스타링크로 인터넷을 하면은 조금 많이 느려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한계점이 있지만은 애초부터 대도시 같은 데서 사람들이 굳이 스타링크를 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단점이 아닌 단점 같고요. 애초부터 타겟층이 뭐 빠르게 이동 중인 비행기라든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참치배라든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 인터넷이 안 터지는 소도시나 마을 이런 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런 스타링크가 한 10년가량의 시간이 더 지나서 완전히 보급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정보가 공정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도 들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SNS 같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를 차단하고 검열하는 독재 국가에도 큰 위협이 될 거고요. 또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긴급 상황이 오면은 구조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요. 남극에서 히오스를 할 수도 있고 영상통화도 잘 될 거예요. 누구나 어디서든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고요. 진짜 정보의 통로가 뚫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변화는 정말로 엄청날 겁니다. 자, 이렇게 스타링크의 원리 그리고 앞으로 스타링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타링크는 일말의 단점도 없는 꿈의 기술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스타링크는 지금 상당히 욕을 먹고 우려를 많이 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스타링크가 이제 300에서 600km 정도의 저궤도에다가 42,000개 위성을 쫙 깔아버린다고 했죠. 근데 너무 많은 위성을 한꺼번에 촘촘하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궤도를 돌고 있던 다른 위성들하고 충돌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일명 우주교통사고입니다. 2019년 9월에는 유럽 우주국의 위성하고 충돌할 위기가 있었고요. 2021년 11월에는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충돌할 위기였고요. 2021년에는 중국의 텐궁 우주정거장하고 2번이나 충돌할 뻔했다고 해요. 이때 회피 기동으로 겨우 피했다고 하죠.
이때 중국이 스타링크 측에 엄청나게 항의했다고 하는데 스타링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해요. 자, 또 스타링크의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원앱하고도 충돌 직전까지 갔어요. 이때는 58m 차이로 비껴나서 이제 사고가 안 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때 미국 우주군이 먼저 충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은 충돌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위성끼리 한번 충돌해가지고 이제 파편이 튀었다. 그러면은 진짜로 영화 그래비티처럼 난장판 되는 거예요. 위성끼리 충돌해서 잔해가 생기고, 그 잔해가 위성에 맞고 또 잔해가 생기고, 그 잔해가 또 위성에 맞고 또 잔해가 생기고, 이게 무한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지구 궤도에 우주 쓰레기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구 전체를 우주 쓰레기가 감싸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인류가 위성도 못 쏘고 로켓도 못 쏠지도 모른다는 거죠. 위성이 지구로 추락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주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강제할 국가도 없고 관련 법도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위성끼리 충돌이 발생하고 추락하고 그랬을 때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죠. 스타링크 때문에 생기는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앞으로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천체 사진에는 당연히 렌즈를 오래 노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스타링크 위성들이 난입해서 사진을 말아먹거나 별자리를 헷갈리게 만들거나 위성들이 햇빛을 반사하면서 난반사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대요. 지금 나오는 몇몇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밝은 선이 이렇게 있죠? 지금 이게 전부 다 스타링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스타링크가 지금 사진 다 말아먹은 거 보이죠? 일반인이 관측하는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천체 망원경, 전파 망원경까지도 이 스타링크 때문에 우주를 관측하는 게 힘들어진다고 해요. 관측을 통한 우주 연구는 지금도 연구가 정말 활발한 분야인데, 특히 대형 망원경 건설 기술이나 관측 기술도 대단히 발전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스타링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주 관측을 못하게 깽판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천체 관측을 포기하라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진짜 이대로면 앞으로 우주 관측은 우주 망원경으로밖에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천문학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에라 모르겠다, 몰라 하면서 계속 위성들을 쏘고 있죠. 현재 스타링크 측은 위성의 빛 반사를 낮추기 위해서 검정색 도료로 위성을 코팅하기도 하고 차양막도 씌운다고 해요. 최대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가 줄어든 것 뿐이지 여전히 천체 관측에는 엄청 방해가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명과함을 알아봤는데 확실히 장점도 크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환경이 좋은 데라면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스타링크를 그렇게 달가워할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화 리뷰는 그래비티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